평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손님 밀리셔서 되게 초조하시면서 상담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중도금 대출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9월에 입주할 때 장롱 대출로 전환할 때 그게 가능한지. 예수하실 분인데 본인 돈하고 이제 빚을 당연히 받을 생각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현금은 부자만 들어와라 이거예요. 자, 직접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좀 자세히 이 부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갑작스러운 이 대출 규제 어제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제 계약을 어제 안에 마무리하려는 사람들 가득했었는데, 오늘 이제 안 되잖아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요? 아마 어제 정오에 네. 점심 먹다가 직장인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는 지난주 계약을 했는데 이게 대출이 안 된다? 실제 계약이 되나? 반차 내고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은행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게 28일부터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뭐 어제까지 계약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집도 보지 않고 계약금을 넣은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일단 정부의 판단이 이겁니다. 27일 어제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은행 증빙 서류가 있다. 여기까지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가계약은 되지 않고요. 오늘 상황은 어제와는 싹 다릅니다.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조차도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이 첫 번째 집값 대책입니다. 이제 고강도 대출 규제, 요게 핵심이잖아요. 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올리면 수도권과 이 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까지만으로 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금지입니다. 또 1주택을 보유한 사람, 1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는 6개월 내에 그러니까 기존 집을 처분해야만 됩니다. 이걸 위반할 때는 이 대출 회수 이런 횟수를 제한하게 되게 있죠. 이런 제도에 대한 이런 이제 강력 규제를 강화한 거 여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제 수도권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맞먹는 규제를 받는구나. 그게 예. 충격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집값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6억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생깁니다. 예.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저는 한강변에 있는 30억짜리 저 소득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라고 예. 하더라도 안 됩니다. 6억 원이 가이드라인이고요. 두 번째가 대출 받고 집을 샀다라고 하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실거주 의무가 이제 되는데 이처럼 이제 그동안은 소득이나 집값에 비례해서 대출해 줬다면 예. 이게 상관없이 소득과 집값에 무관하게 대출 한도를 강화했다, 규제했다, 제한했다는 사상 처음입니다. 네. 이외에도 다주택자는 주택대출 받으실 수가 없고요. 조건부 전세대출, 저 입주 잔금이 좀 부족해서 전세로 때우겠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게 무주택자들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경우 집값의 80%까지는 대출해 줬는데 예. 오늘부터는 70%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상황이군요. 특히 하반기에 이제 전체 은행 총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 서울 아파트 4월 기준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야, 6억 원까지 대출 받으면 7억 5천만 원 이상 대출 이게 자기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정도 자기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정부가 6억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유가 그러면 뭐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친다 하더라도 네. 지금 가장 핫한 이른바 마포, 네. 성동구 이 두 역을 한강벨트를 타겟으로 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초고강도 대책이 나오니까 이제 뭐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초강수가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집값이 주간 기준 21주입니다. 네. 개월수로 하면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예. 거래량이 늘면서 주간 단위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25개 자치구가 다 올랐는데요. 요 넷째 주 성동구가 1위입니다. 일주일 만에 0.99%가 올랐습니다. 곱하기 51을 하면 이런 추세로라면 네. 50% 넘게 급등할 수 있다. 1년 만에 10억 원이던 집값이 15억 원으로 뛸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강남 3구가 이제 토지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이다 보니 네네. 상대적으로 성동, 마포, 이른바 이제 한강 벨트가 이제 급등하면서 서서히 노도강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깜짝 놀랐던 게 7월부터 이미 대출 규제 이제 종집을 찍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사흘 앞두고 사흘 앞두고 발표할 정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잡지 않는다면 굉장히 문재인 정부 시즌 2의 트라우마를 지금 연상시키면서 굉장히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값 상승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또 부동산 정책 실패, 정권의 위기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입장, 그 당시 입장 어땠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말도 참 많은데요. 지금 22번째 대책을 냈죠. 네 번째 냈습니다. 23번째? 네 번째 네 냈습니다. 번째요? 그냥 네 번째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번을 냈으면 네. 3번은 실패한 거네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됩니까?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한번 얘기 쭉 다시 한번 들어보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서둘러 또 초고속 또 이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니냐. 조기현 부의장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내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꼭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당연히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네네. 이게 뭐 최근 몇 주간의 상황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동안에 100조 가량의 정책 그 자금 대출이 풀리면서 상승 요인이 발생했는데다가 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이 기대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폭등세가 이어진 건데요. 이걸 예. 규제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강남 3구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마포, 성동 그리고 이 서울 외곽으로까지 확대돼서 경기 주변까지 이어지는 과거의 집값 상승 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될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재명 정부는 선거 시기에 이미 공약한 바와 같이 세금을 통한 규제로 이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네. 공급 대책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겠다는 장기적인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 상황에서는 초강력 대책이 필요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인식이 좀 뒷받침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지금 이 대책을 내놓은 이 대책만 보면 일부에서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러면 돈 가진 사람만 집 사는 현금 있는 사람만 집 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양극화되는 거 이걸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대책을 보면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뭐 이제 아마 직장인들 월급 받아서 하는 직장인들은 더 이상 아마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 집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현금이 있으면 집을 구할 수 있지만 또 뭐 상속받거나 그런 사람 이외에는 사실은 이제 집을 구할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취해지면서 그나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이런 방침과 전략, 철학과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내가 착실히 돈 벌어서 집을 구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예 지금 차단되어 버린 이러한 정책들. 근데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은 우리 대통령실하고 상의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을 대통령실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러면 이게 금융위원회가 불쑥 발표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더군다나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자도 지금 내정돼 있지 않고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이제 전 정부의 금융위원장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지금 서민들과
정말 선량한 집을 마련하겠다는 사람들에건 모든 꿈들을 지금 차단시켜 버렸던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계약을 해서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지금 차단된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거예요. 네. 아무리 집값 상승이 지금 뭔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라 하지만 정말 어떤 세계 각국 정책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값 문제를 정책을 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맞는 것인지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중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우리하고 상의된 바가 없다. 물론 뭐 나중에 다른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어떤 인식 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도 진단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책이 현금 부자를 위한 전형 패스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이 평범한 서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책에 대해서. 이게 뭐 급한 것은 알겠는데 집값을 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건 사실상 이제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 경제 국가에서 집을 못 사게 한다는 이런 대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서울 평균 집값으로 치더라도 7억 원이 있어야 이제 살 수가 있는 건데 맞아요. 2030 직장인들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다 모아도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집을.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시즌2가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렇게 집값이 올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때 똑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등등 현금이 많이 풀렸고 근데 이번에 정부 출범하자마자 35조 슈퍼 추경으로 돈이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같은 패턴이에요. 두 번째는 공급이 잘 안 됐습니다. 이건 현장 나가보면 압니다. 제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의 경우에도 이상하게도 좌파 대통령, 시장 그리고 구청장 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수요자들은 이거 본능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권 교체되고 서울시장 이제 교체되고 하면서 이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공급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니까 이제 수요자들이 나서는 거거든요. 사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때도 강력한 이제 규제입니다. 그냥 규제로 때려잡겠다는 거죠. 그때도 이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빨리 사야 되겠다 이렇게 갔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이 공급을 우리가 충분히 하겠다라는 신호는 전혀 거기 빠져 있고 1번, 3번 이제 같은 패턴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아주 단기간 동안은 집값이 잠깐 상승이 멈출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호 대변인 우려는 이게 지금 과거에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던 실기한 부분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다. 현금 풀린 것도 있고요. 규제만 했던 거 있고 공급이 부족했다. 이 얘기를 지적해 주시는데 우리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아직까지 추경이 지금 국회 통과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아직도 금리가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동성 때문에 이 사항이 초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한번 꼭 반드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 철회, 철폐. 이 부분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이 당시 경기가 위축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철회했잖아요. 그 규제를 철회하고 불과 한 달 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걸 다시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달 전에 사실 그때 일종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가 아파트들의 상승이 시작된 거거든요. 일종의 트리거, 일종의 촉발제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서울시의 정책의 우왕좌왕 바로 이어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실 관계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겹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조금 지나치다는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배출했던 이 자치단체장의 일종의 정책 미스로 인한 이 사태의 촉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분담한다는 생각도 저는 같이 있어야만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또 다른 우려가요. 이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서 결국 임대차로 수요가 몰려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같이 이제 전세 살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인철 그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전세라든가 전월세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잡힐 것 같은지 이거 좀 전망을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매매 시장에 가려서 전세 시장도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예. 왜냐하면 신규 공급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전세 규제가 들어갑니다. 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6개월이 전입한다는 얘기는 전세 매물이 신규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이고요. 예. 서울 전세값 지난해 말까지 19개월째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포기하게 되면 이제 대출받지 못하고 서울의 중위소득만 하더라도 지금 대출받지 않고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예. 매매를 포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뭐 임대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런데 임대차 시장은 2+2, 4년까지 최장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전세 대출 규모, 특히나 정책 자금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까지 줄여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무주택 이제 20, 30대들의 경우에는 전세 못 살면 월세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사실은 정책자금 대출만큼은 줄지 않았어요. 왜냐? 이게 출산율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며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굉장히 늘어나왔는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 이제 스탠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아마 새로운 정부가 사기 신도시와 같은 대도시 개발이 아닌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이런 큰 그림, 이 공급에 관련된 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실수요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불안한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예. 일단은 뭐 세금 문제인데 세금을 안 올리겠다고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 대출과 공급인데 네. 대출 규제 했어요. 여기다가 공급인데 공급은 일단은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우선 이제 공급 방안이라는 게 사실 희망 고문이에요. 왜냐?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한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당시 2019년 발표했는데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한 채도 없습니다. 7년 내지 8년. 개발 계획 시작하게 되면 7에서 8, 10년 넘게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재건축 재개발을 강화한다? 여기에도 모순이 있어요. 이제 이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겁납니다. 그러면 세제를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제가 만일 이제 이 새 정부에 입각해서 정책을 펼친다? 세 개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 왜냐? 지금 이제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네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세제를 건드려서 기존 다주택자들이 지금 세금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매물이 나와줘야지만이 매매와 전세 시장이 돌아가는데 예. 지금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건부 전세라고 해서 앞서 제가 마지막 잔금은 전세금으로 지치는 이것도 막아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정부가 상당히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초기이기 때문에 엇박자를 내지 말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하 이 정부 들어서 집값 안정될 것이니까 기다려야지라는 이 확신이 들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리를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초강도 이 대책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라고 했다가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추가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을 긋는 이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자, 일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이 선을 그은 이유, 이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았을 때 후폭풍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우리 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다 얘기를 하지 않고 저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정책을? 아니 그러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예.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경위가.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발표를 듣고
진짜 뭐 그 부처가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뭘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부처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책을 내놓은 거고 네네. 그걸 대통령실에 보고도 하지 않고서 발표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이제 그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네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못 잡으니까 나중에는 통계 조작까지 했고 예. 아까 아까 김현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 외계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이제 마치 그 또 이제 데자뷰처럼 똑같은 재현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나라를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왜 혼선이 빚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 대통령실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한 메시지와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예. 시장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앞으로 내놔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저 정도의 발표 정도면 정책실장이 직접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일반 생활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정책실장 정도가 나와서 저런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어떤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발표를 해야지. 예. 아니 대변인도 저걸 발표하면서 아니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한다 그러면 정부는 아직 윤석열 정부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은 따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불과 1시간 만에 다시 또 뭐 입장을 냈는데 네네. 아니 대변인이 본인이 발표하면서도 이게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건가요? 아니 대통령실은 상관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럼 이 정책을 그러면 누가 발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저는 아직도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엄중한 문제를 지금 대변인이 저렇게 덜썩 발표한다는 거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잘 안 되고 덜썩 발표했다라고 주장하시면 조기현 대변인 어떻게 조기현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일단 아까 호준석 대변인 말씀 중에 통계 조작을 사실로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이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했던 감사원의 일방적 발표일 뿐이고 수사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조금 원활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하든 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깊이 관여하거나 대통령실이 정리된 입장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책임이 뭐 윤석열 정부에게 가겠습니까? 이 예. 대책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가 진다는 면에서는 저는 뭐 이거 사실관계를 희미하게 해서 어떤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예. 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 또 심리적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신중함을 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종의 착오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아마 곧바로 그래서 메시지를 수정을 했고 이후 관련된 대책, 추가 대책 이 논의 과정에서는 책임 있게 대책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 또한 책임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마 대통령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가려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